15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에서 독립유공자 표창과 민주의 종 타종식 등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항일 애국지사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분노하며 반드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주 SRF 발전소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 지역 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이해 당사자들이 별도의 논의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흔네 번째 광복절을 맞은 항일 애국지사들이 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에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난폭함이 극에 달했던 1943년 광주 사범학교 3학년이었던 노동훈 애국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연락원으로 활동하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독소배를 조직해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노동훈 애국지사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을 보며 70여 년 전 일제강점기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못된 노동훈 애국지사입니다. 과거의 일본의 침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나 울고 부르고 했습니까? 그때 이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베 정권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식민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반성하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지난 1943년 일본군에 끌려가 관동군에 편입됐던 김백일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광복군에 들어가 항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광복군으로 간 이유는 양심에 따른 일이었다면서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 또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김백일옹입니다.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라디오에도 나오지만 잘하고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광주 전남에 생존해 있는 항일 독립 애국지사는 모두 5명.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광복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닌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부터 해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에서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광복회 등 독립보훈단체와 공공기관 대표들은 오늘 오전 상무시민공원 독립운동 기념탑에 참배한 뒤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독립유공자들을 표창합니다. 이어 낮 12시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타종식이 열립니다. 광주 백범기념관과 학동역사공원에서도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내일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주에서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고 이창신 선생이 광복 74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이 신청을 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은 건데요. 광복절인 오늘 아무도 유공자 표창을 전달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창신 지사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난 1929년 11월 15살의 나이로 항일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나주중학교인 나주농업 보습학교 2학년생으로 광주에서 붙잡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90년 만인 올해 광복절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2번 만에 유공자 심사 끝에 독립유공자를 인정받게 된 후손들은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창신 지사와 후손 간의 유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통령 표창을 전수할 수 없다고 별도의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아닌 사람이 나타나고 고 이창신 선생의 아들 이명한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장입니다. 어찌 이보다도 더 복잡한 것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알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등하는 거다 그냥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 대목이. 애국지사 이창신의 공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족들이 신청한 이창신은 나주중학교 학적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창신 지사와 가족들 간의 관계를 아는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까지 하는 보훈처가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유족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박경중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가지고, 이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증언도 들어보고 또 의심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창신 지사처럼 독립유공자지만 후손이 없는 지사들을 일컬어 무후선열이라고 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전라도 출신의 유공자들은 모두 2,107명. 이 가운데 후손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무후선열은 23%인 493명에 이릅니다. 결국 내일 광복절 기념식 때 이창신 지사의 대통령 표창은 받을 사람이 없어 보훈처가 복원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 손실 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파국 위기까지 갔던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제 열린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난방공사의 손실 보전 요구에 대해 산자부와 전라남도, 나주시와 지역 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자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자고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합의안이 지역 난방공사의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30일에 열리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발전소 시험 가동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에 80살 A씨가 아내 75살 B씨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고통을 언급한 유서가 발견됐다며 이들 부부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군에서 청소년들의 랩 경연이 열립니다. 담양군은 오는 11월 2일 남도 청소년 랩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가사문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면항정가나 성산별곡 등 기존의 가사작품을 활용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 경기 장면을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즐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마스터즈 대회의 유튜브 실시간 영상은 경기마다 700~8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별 누적 시청자는 평균 4,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 중계는 주관방송사인 MBC가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실시간 영상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가로수와 조경수에 미국 흰 불나방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비상 방제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은 최근 미국 흰 불나방에 의해 가로수와 조경수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비상 방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 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중에서도 이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 또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광주는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광주의 집값은 또 어떤 흐름과 변화를 탈지 궁금합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창당한 지 1년 6개월, 바로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민주평화당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탈당 사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탈당 사태의 원인,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정치권 지각 변동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경제전쟁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또 외치는 목소리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복절을 맞은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아픈 역사인 이 근로정신대 피해와 해결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상임 대표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날씨 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쯤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뒤 늦은 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으로도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락가락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33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으로 원활한데요. 다만 사고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풍암동 성당에서 풍암중학교 방향, 풍암동 성당을 지난 지점 가장자리차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투기 과열지구의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중심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기 과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것을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좀 막아보겠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 그리고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부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분양가 상한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미를 정리한다면 통상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자기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지금 이번에 좀 부처 간에 좀 이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우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 정책만큼은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한다라는 그 정부 정책의 시그널을 지금 이번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발표를 통해서 지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 상승은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급에 관한 대책도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해야 될 현재 이 건설 시장 환경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 속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예고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 통상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되는 서울 부동산, 특히 이제 강남발 재건축 단지들의 하락세가 멈추고 가격 상승이 반전이 되니 아무래도 여기서 다시 또 가격 상승 확산이 좀 전이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먼저 좀 정부가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단행한 거라고 지금 보여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못 잡았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도 분명히 좀 있고요. 네.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지층에 대한 어떤 정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여권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지역들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전 지역이 25개구는 다 해당이 되고요. 네. 경기도는 이제 과천하고 성남 분당구,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대구 수성구까지 하면 전국 31곳이 지금 대상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광주는 아시다시피 빠져 있는데요. 네. 일단 투기 과열지구로 한정시켰고 전국적인 일괄적 전국 시행은 누가 봐도 지금 무리가 있는 거라서요. 네네. 10월 달에 지금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걸쳐서 시행 시기와 이제 적용 지역과 시행은 이제 10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투기 지역으로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구가 좀 성격이 다른가요? 네, 투기 과열지구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고요. 투기지구로 한정해서 좁혀버리게 되면은 네. 서울 지역의 강남하고 강동구, 송파구 이 일대로 굉장히 좀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굉장히 좀 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사회에서 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항상 있어 왔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대부터 지금 이렇게 전 연령대를 지금 보게 된다 하면은 네. 사실 20대, 30대들은 집값 10억, 20억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게 무슨 얘기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난 30년 넘게 지금 오면서 구조적으로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정부도 이에 대해서 한몫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분양가 상한이나 이러한 것들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와서 좀 문제가 되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이 지금 너무 좀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정확히 시장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한 분양가 상한제지만 나중에 이 선의가 어떻게 왜곡이 돼서 시장에서 적용돼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들 때문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 주택이라는 게 개인들이 네. 직접 자기의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 개인의 어떤 재산이지만 실은 또 공공재적 성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익하고 사익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정책을 네. 사익 중심으로 갈 것인가 어떤 공익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이 공익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그 시장을 또다시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도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건가요?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뭐 강남 재건축이니까 뭐 우리 광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은 네. 지금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들은 그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세를 낼 때마다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이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재산으로 취급 안 하는 재산으로 취급 안 하는 케이스도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즉 공익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사익도 지켜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막 충돌을 내다 보니까는 이런 이견들이 나오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지금요. 광주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광주도 특정 지역에 있어서 뭐 10억이 넘는 아파트 30평대 네.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네. 광주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하지만 광주만의 이 집값 상승을 또 막아야 될 해법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크게 뭐 광주 집값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해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 광주는 일단 수요 공급에 좀 충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공급 자체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양가 상승이 지금 10억까지 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18주 연속 하락이거든요.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통계상 하는 거 실제로 체감하는 거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주거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시 좀 재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 좀 정치권이 좀 나서서 이제 우리 광역시도 인구 148만에 55만 가구 정도 되는 우리 광역시 인구들과 세대수가 있는데요. 네. 주거 정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지방자치 분권화 쪽에서의 어떤 그 자율권과 통제권이라든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광주광역시에도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나 뭐 대전 등 광역시급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이런 것들이 좀 믹스가 돼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받쳐줄 때 조금 더 체계적인 주거 계획 속에 안에서 주택의 공급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가격도 좀 완만한 상승세 내지는 그런 쪽에서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집값이 크게 뛰긴 했지만 또 12주째 하락세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광주가 네. 좀 안정적인 주거 이 집값들이 좀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이고 광주의 어떤 주택들을 투기가 아닌 어떤 생활 주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광주시가 가져야 될 방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기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요. 임대 아파트라는 우리 이제 그 우리가 통상 우리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따질 때 보면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어떤 편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좀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임대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따 보면은 좀 대부분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라든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요. 이거를 원래는 이런 이미지들을 좀 먼저 없애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광주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살기 좋은 임대 아파트 단지와 교육 환경, 그다음에 주거 편의 시설을 갖춘 단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광주 도시공사라든지 LH의 도움을 얻어서 시범 단지를 만들어 놓고 중장기적으로 그 임대 아파트 단지가 진짜 사람들이 계속 인기가 있게끔 계속 들어가는지 아닌지 확인하다 보면은 이러한 주거 형태를 계속해서 수정 반복해서 이렇게 확산시킨다라면은 네. 집값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계획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또 노예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 연결해서요. 근로정신대 피해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74주년이 광복절. 대표님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맡고 계십니까? 예. 식민지 역사는 이제 과거였고, 지금은 이제 동북아 중심축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도모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잠시 좀 잊고 있었던 일본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것이 올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속담에 그 도둑이 매를 든다는 그 적반하장이라는 뜻의 말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죄를 해야 될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경제를 거들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걸 보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일본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시민모임에서 끊임없이 그 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한 분들의 어떤 그 사죄를 일본에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나 일본의 이런 태도들 많이 또 봐오셨을 텐데 근로정신대 문제 처음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인식이? 예. 특히 이제 근로정신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거의 잊혀져 왔었었고,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었었죠. 네. 그러나 이제 광전남 피해 할머니들이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오셨고, 또 이제 그 광주 전남에서나마 이 문제를 좀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것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손에 다 닿지 못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싸움, 이게 현재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이야기했던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대해서 그 문제와도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나 좀 일본 정부는 완강하게 어떻게 보면 뭐 뻔뻔스러울 정도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그동안 일본 법원을 통해서 이런 뭐 피해 구제 노력이랄지 또는 명예회복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제 번번이 실패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을 통해서 줄기찬 싸움 끝에
뭐 일본에서는 못 이루었던 네. 그 어떤 승소 결과를 우리 법원을 통해서 지금 얻고 있는 과정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그 명확한 책임을 좀 묻지 못했던 좀 미진했던 역사 청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들과 또 지원하는 그 시민들이 그 함께 힘을 보태서 정부가 못한 일을 피해 당사자들이 앞서서 해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복 74주년이 되는 오늘 바로 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대표님께서 함께오고 싸워오셨던 근로정신대 이 문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겠어요? 예. 일제 말기로 가면 일본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너무 무모한 욕심을 버린 끝에 자기들이 벌려놓은 전쟁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전세가 이제 역전되다 보니까 후방에 노동력이 완전히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성인들은 뭐 말할 것 없지만 심지어 10대 어린 소녀들까지 뭐 학교에 보내준다, 일본에 가면 뭐 밥 준다 이렇게 가진 명목으로 속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강제 노동에 혹사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분들이 고통이 해방 이후에는 없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고국에 와서 일본군 이제 위안부 생활을 하다 온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나이가 됐어도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또 결혼했다가도 남편의 어떤 외면 속에서 끝내 이혼하는 이런 말 못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십니다. 네, 그 과정들, 그 평생의 그 당시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연결돼서 평생의 어떤 아픔으로 연결되고 그분들이 사죄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제대로 된 그런 배상이나 모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움을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지원법도 제정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평생 지금 뭐 연세가 90세 됐어도 인생의 그 족쇄가 되고 있는 이런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교육을 하고 또 뭐 시민단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1년에 매년 2월 정도에 8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로 치면 약 6만 7천 원꼴인데 이렇게 하고서 이게 우리 정부 역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누구랑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정부는 관심은 대상이 아닙니다. 80만 원 나눠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숫자 줄어들면 그 정도만 지급 액수를 줄여갈 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안 되고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을 묻다고 하더라도 우리부터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이 사나운 사람 정도로 개별적인 문제로 취급해서야 어떻게 일본 정부의 올바른 어떤 역사 의식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실태부터 조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요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진실조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친일을 청산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법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조사도 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당이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 만에 결국은 또 탈당 사태를 맞이를 했습니다. 11명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10명의 의원은 삼지대 신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탈당을 했고요. 또 한 명의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고 또 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을 이끌고 있는 정동영 대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당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탈당들이 지금 11명의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왜 탈당을 한 거죠? 불안감인데요. 내년 총선을 이제 앞두고 몸집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원칙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배지를 몰보듯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은 금배지 숫자가 많아지면 그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거는 중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3지대 신당을 하든 뭐 제4지대 신당을 하든 원칙과 명분이 없으면 국민들은 외면합니다. 그 원칙과 명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현재 탈당한 의원들이 본인들의 내년의 총선에서의 어떤 당선 여부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십니까? 그것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그건 죽는 길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우리 대표님에게 많은 설득이 있었다.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박지원 의원께서 탈당하고 나니까요. 지지율이 2배로 올라갔어요. 박지원 네.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요? 네. 어제 아시아투데이라는 매체에서 RN서치의 조사를 한 결과가 여기저기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네. 탈당 전에는 2.3% 대개 2%밖에 안 나와서 바로 이것이 탈당 이유예요. 유일한 네네. 탈당 이유가 전국 지지율이 2%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10분이 탈당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4.5%가 됐어요. 바른미래당하고 1% 차이인데요. 네. 호남,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탈당 전에는 6%였던 것이 네. 11.2%로 민주당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했어요. 정의당도 제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박지원 효과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말하더군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탈당의 명분,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회복해야 됐다는 명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잘못된 명분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아무런 명분이 없죠. 지지율을 명분으로 했는데 지지율을 올리면 당연히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존재감이 생기고 유권자들, 국민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텐데 네. 한사코 교섭단체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했던 분들이 지지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의 목적이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특히 이분 원로 정치인께서는 비대위 중독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비대위에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당 때부터 계속 비대위 노래를 불렀어요. 조배석 대표 때도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전당대회 하지 말고 비대위 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뽑히고 바로 또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원로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분을 바로 박지원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죠. 비대위를 주장해 왔어요. 네. 지금도 비대위 아닙니까? 비대위 안 하니까 탈당한다는 거잖아요. 네. 비대위 하면 누가 당을 주물르고 휘두릅니까? 바로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고 몸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정동영 대표께서 이끌고 있는 당을 비대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흔들고 본인의 어떤 그리고 관련자들의 세력을 좀 더 확대시켜 보고자 본인이 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요 하나 더 지금 주장하는 게 결국은 현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세력, 빅텐트, 3지대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얘기도 허망한 것이요. 거대 양당을 견제하려면 교섭단체가 돼야 견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방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교섭하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 요건이 갖춰졌잖아요. 우리 14명, 정의당 6명. 근데 교섭단체 20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면 지지율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동영 체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민들께서 광주 시민들께서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당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네. 당 행사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온갖 종편 라디오 방송에 매일 몇 번씩 출연해서 그것도 참 대단한 재주인데요. 네. 그렇게 나가서 계속해서 문비어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칭찬하고 누구 칭찬하고 칭찬하는 일. 그러니 민주평화당은 제2중대로 확실하게 낙인 찍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견제하는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 상황들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이 탈당 사태가 이어지는 중심에 박지원 의원의 어떤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고 그분이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뭘 정치를 얼마나 꿰뚫어 봐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탈당을 하겠습니까? 네. 이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탈당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자. 어차피 이번 탈당 사태는 구태 정치와의 구태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다. 구태 청산이다. 구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명분이 없는 정치요.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입니다. 또 이합집산의 정치를 구태 정치라고 그래요. 철새 정치를. 네. 그런 것과 완전히 절연하고 이제 명망가 인기 있는 사람 며칠 끌어들여서 국민을 눈속이만 하는 포장지 정치가 아니라 네. 이 땅의 수많은 주권자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여의도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로부터 목소리 없는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지난번에는 안철수라는 매개체를 네. 통해서 국민의 제3당에 대한 욕구가 수요가 폭발했는데 네. 이번에는 바로 목소리 없는 분들의 대표 정당으로서 제3당으로 우뚝하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전국 정당으로 일도의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표님 인물이 아닌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민주평화당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물이지요. 인물인데 네. 이름이 알려진 인기인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고 활동한 각 부문별 지도자들을 네. 풀뿌리 지도자들과 함께 특히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 분야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네. 청년 리더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눈물 흘리는 갑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분들과 함께 공동 창당을 해서 정말 네.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이것이 민주평화당이 새로 거듭 태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하나 더 꺼내놓은 이야기가 결국은 3지대 신당에 정동영
대표도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삼지대라는 네. 게 제목만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네. 어떤 정치를 내가 해왔는데 이 길을 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그동안 가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장으로 뛰어갈 때, 라돈 아파트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뛰어갈 때, 소상공인의 가게에서 쫓겨난 분들 곁으로 달려갈 때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할 때 선거제 그거 될 일도 아니다. 그거 뭐 접어라 하고 팔짱 꼈던 분이 제3지대에서 뭘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네. 그것은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니 그 길이 명분이 있는 거라면 누구도 참여하고 누구도 푸른같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으로 광주의 김경진 의원 같은 날 탈당했는데 이분들하고는 같이 안 한다. 따로 한다. 또 다른 의원들도 뭐 다 합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명분이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대표적인 증거가요. 각 언론사의 탈당 기사가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어요. 수천 건이 달렸어요. 네네. 99%가 비난과 욕설입니다. 명분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앞으로 민주평화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변화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국민들이 좀 주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금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크게 지각변동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대표의 현재 이야기로는 이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금 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는 대안 세력들이 선택적으로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남도의 소식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철 국장 다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전국적인 이 브랜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영암 한우 사육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 영암군에 따르면요, 그 6월 말 현재 그 영암 지역 그 한우 사육두 수가 47,933두를 달해가지고 총 5만 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면 44,953두에 비해서 이제 3,230두 정도가 늘었고요. 2017년 말 2,535두, 2016년 말 1,075두. 해마다 1,000에서 한 늘어나네요.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육업 허가 및 등록 경우도 보면 6월 말에 그 현재 965농가에 달해서 5년 전에 비하면 819농가에 비해서 146농가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한우 사육 농가와 사육두 수가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좀 가격 파동이 없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축정해서 이렇게 한우 사육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우 축산 전업화 그리고 규모와 그리고 또 군이나 이런 데서 또 후계 축산인 육성, 귀농인 참여 등으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 들어서는 게 한우가 공급 과잉되고 또 그러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또 뭐 이런 생산비는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점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거의 전남 지역의 그 지자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다 이런 쪽 공급 과잉에 대해서 불안감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영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축산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게 조직 개편
개편을 해가지고 기존 산림축산과에 있던 걸 산림 분야, 축산 분야로 분리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축산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게 특성을 계속 살리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201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에 이제 되게 공급 과잉으로 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한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육수 한 300만 두 정도를 한계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300만 두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조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3월 말에 이제 전국적으로 287만 두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6월에는 이제 319만 두로 계속 이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은 아직까지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뭐 6, 7개월령 수송아지 경우 뭐 평균 산지에서 383만 원 정도 그리고 암송아지는 319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은 높게 형성은 되고 있지만 계속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요 한우의 사육 두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또 도축하는 한우들 도축되는 이 도축 두수는 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그 부분도 문제점이라면서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도축이 많이 돼야 이게 판매가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사육 두수는 느는데 도축 두수는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 증가세로 이렇게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뭐 20%, 11% 이렇게 증가됐지만 도축 두수가 올해 3월 기점으로 이렇게 14%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 축산업계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암소 도축 두수가 지난해 8월, 9월 전년 대비해서 좀 15% 정도 증가를 한 이후에 올해 1월과 2월에 잠깐 조금 증가된 3월부터 계속 이제 14% 정도 감소하는 걸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소 사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축산 농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장 뭐 송아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육 두수가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전문가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3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한우 가격이 상당히 적신호다. 그래서 한우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수요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이렇게 머물겠지만 사육 두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 도축 두수 증가, 즉 공급량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사육 두수를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되지만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라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두 가지 이제 기준인데 지금 현재 이 공급이 늘어날 그 우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28일 지난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폐막에 맞춰서 이 ACC와 함께하는 우리 차 이야기에 또 강진의 명품차 백운 옥판차가 소개됐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 백운 옥판차 어떤 차입니까? 예, 지금 광주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폐막식에 맞춰가지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거기에서 행사가 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근데 강진을 대표하는 차 중에 하나가 백운 옥판차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사에서 이제 전남 도립대 조재호 작가의 다환을 이용해서 뭐 말차 그리고 광주 향교 성균관 유도회의 황차 그리고 다경회의 무등명차인 춘설차 그리고 초림다래원의 초일차 그리고 이한영 정통문화원의 백운 옥판차가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백운 옥판차를 조금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데 백운 옥판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강진 쪽에서 이제 되게 전통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승과 이렇게 전통 100년 이상 신의를 지켰던 그 차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업화된 차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 다산의 제사법이라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강진의 상전면에 있는 백운동 옥판봉에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백운 옥판차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앞면에는 꽃 문양이 찍혀 있고 이때 강정지 집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상표입니다. 그래서 백운동은 다산 선생의 제자였던 이시연 제자의 본가가 있었던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판봉은 백운동 별서에서 바라본 월출산의 한 봉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그 시절에
백운동에 찾아가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쪽에서 초당도를 같이 받고 백운첩에 이제 자단선생이 백운동을 제1기용으로 뽑았던 곳이 바로 옥판봉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이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민주평화당의 이런 탈당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이 호남 정치인들 그리고 이 호남 정치인들의 어떤 미래의 정치인들의 모습들 과연 어떤 정치인들이 호남 정치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들 묘하게 이게 교차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더 심플 더 딜리셔스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광주 MBC 장각의 문화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각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른 실속 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오늘 오전 10시 충남